그 다음에 계속 질문이 막 나오는데 원고가 수량적으로 일부 청구한 것에 대한 것은 넘어서는 못 해준다. 이게 처분권지 의배지. 넘어서는 못 해준다. 그러니까 203조의 신청사항을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 판결할 수 없다. 그 범주 내에서 판단하는 일부 인용은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건데 그럼 일부 인용이 양적으로 가능한데 양적으로 딱 그런 수치적인 건 아닌데 어떤 질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일부 인용적인 상황이 어떤 게 있었어?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유치권 항변이라든지 동시이행 항변을 했을 때 내가 무조건 건물 인도 청구를 했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다 안 치렀다 라고 대금 받기까지는 내가 못 주겠다라고 동시이행 항변을 했다. 동시이행 항변은 청구한 게 아니야. 그냥 방어만 펼친 거야. 그럼 동시이행 항변 또는 물권법적으로 유치권 항변을 하면 원고 청구는 고지것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기각되는 수밖에 없어. 왜? 그게 걸려드니까 자기가 다 온전히 받겠다고 한 게 방어벽에 딱 걸쳐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동시이행 항변을 감안해서 안 된다라고 그냥 이런저에 거절하지 말고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 보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처분권지의 의배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어떤 완전히 양적인 건 아니고 질적인 것까지 가미된 어떤 약간 후퇴된 상황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양적인 것에서의 일부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질적, 양적 포함된 어떤 개념으로 좀 후퇴한 거지. 원고가 단순 이행 청구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처분권지에서 문제가 되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원고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없고 고지것대로 기각을 당하면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분쟁을 상환이행 판결로 너 줄 거 주고 받을래 했을 때 그게 원고의 의사에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원고의 신청 범위 내에서의 판결이냐라고 봤을 때 원고의 의사를 생각해 볼 때 그 수용하겠다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원고가 무슨 자기는 돈 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딱 걸면서 들어갔는데 줄 거 주고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를 우리가 헤아려서 수용하겠느냐 보면서 아닐 수 있어서 그때 잠깐 얘기한 거는 그 각주에 보면 판례가 나와요. 원고가 애초부터 나는 줄 거 없다. 내가 피고한테는 줄 채무가 아예 없다라고 너무나 단언하면서 낸 소송. 이럴 때는 그냥 단순 이행 청구 자체에 대한 대답만 해줘야지. 그럴 때는 상환이행 판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원고의 의사에 합치하는 판결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그렇지? 원고는 나름대로 채무가 있는데 내가 다 갚았다. 뭐 이런 정도인데 좀 짜투리가 남았다. 뭐 등등 이런 상황으로 상환이행 판결한 것은 원고가 수용하겠지만 원고가 처음부터 막 명명백백하게 나는 원래 돈 줄까? 이 문제는 말도 꺼내지 말아라고 하는 식으로 낸 사건에서 법원이 슬쩍 거기 찌트려서 갚을 거 갚고 너 받을래? 라고 하면 원고가 그 원고의 의사에서 수용하겠느냐라고 한번 다시 살펴봤을 때 아닐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그게 처분권주에 맞느냐 봤을 때 처분권주라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이 부분서 그 저항이 있다라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원고의 의사를 우리가 추정해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 부분서 걸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행 청구를 했어. 현재 이행 청구를 했어. 여기서 현재냐의 대칭인 장래는 소재기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이야.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판결 내리는 그 변론 종결의 기준 시점에서 현재냐 장래냐가 갈리는데 어찌됐든 나는 이행기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실제 이행기가 유예가 됐다라는 것이 유효한 방어로 먹혔어. 피고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펼쳤는데 내가 한 3개월쯤 유예를 줬어.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내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거야. 변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니까. 3개월 뒤에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51조의 장래이행해소에 특별히 소의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케이스가 장래의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당사자의 싸움이라면 내친 김에, 이 싸움이 벌어진 김에 이행기의 문제만 3개월 늦춰서 지금 입장에서 장래이행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장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소의 이익을 통과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는 원고의 신청은 현재 이행으로만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삼아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선 거냐 아니냐, 처분권자의 의배되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그럼 고지고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기가 3개월 뒤로 밀려 있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받을 권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돼. 그런 판단대로라면.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싸움 내용에 대해서 다 심리했고 변제기만 3개월 유예해 준 거라니까 이왕 내친 김에, 그 다음에 결국은 또 3개월 뒤 가서 이거 갖고 또 싸울 판이니까 지금 아예 법원이 갖고 있는 심증으로 갚아야 되긴 맞는데 변제기만 3개월 밀린 거다라고 판단된다면 지금 심리형 결과를 가지고 3개월 뒤에 갚아라라고 내려줄 수 있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251조.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처분권자 위배가 된 게 아니냐인데, 현재 이행에 대해서 장래 이행은 조금 후퇴한 느낌은 있어, 원고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각보다는 이왕지사 그렇게 된 거 3개월 뒤에도 받겠다라는 게 원고의 신청 자체에는 딱 맞지 않지만, 원고의 신청은 현재 이행을 청구하는 거니까 딱 맞지 않지만 그 정도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느냐. 처분권자의 의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내가 딱 지나면서 했다가 자꾸 물어봤지. 거꾸로 장래이행 청구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지금 막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딴 요건은 다 충족하고 해서 3개월 뒤 거를 지금 뭔가, 보통 장래이행 청구를 해서 판결이 받는 게 뭐냐면 3개월 뒤에 뭐 3개월이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무슨 그때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결혼식에 결혼예복 같은 거. 근데 지금 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3개월 전에 얼마나 고급 그런 걸 했는지 못 해주겠다고 막 버티는 거야. 네가 지금 주문한 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왜 못, 내가 너한테 지금 뭔가 의반한 게 없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3개월 뒤에 가서 그 이행이 없었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허탈해지는 거야. 결혼식 올려야 되는 그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승부를 3개월 뒤에 이행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싸움을 종집을 찍어놓고 싶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의미가 있는 행위 같은 것이 싸움 내용에 비춰서.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장래이행 청구를 해서 장래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무언가 때문에 내가 하여튼 1, 2개월 뒤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지금 기준으로 이행하라라고 현재 이행 판결을 만약 내려주는 것, 반대의 상황을 괜히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건 자기 판단하기 나름인데 원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좋아진 거잖아. 청구보다 좋아진 거니까 처분권자의 의배다라고 할 수 있어. 거기에는 내가 굳이 그런 사례까지 하나 얘기했는데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 근데 기본적인 뭐 패턴으로 본다면 장래 부분을 청구했는데 현재니까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건 처분권자의 의배로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발상은 이왕제사 장래라고 했지만 뭐 원고가 더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처분권자 의배지만 뭐 그렇게 해서 승부를 현재 이행으로 내려주는 게 뭐 큰 요 정도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볼 시각은 있는데, 하여튼 그 패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처분권자 의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그런 일부 인용은 일단 금전적인 확실한 뭐 그런 것에서 일부 인용은 가능한데, 지금 약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본 게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 현재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받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존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지금은 우리가 이행 소송만 갖고 얘기했어요. 이행 소송은 이만큼, 금전적인 경우는 이만큼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만큼 인정 안 되면 일부만 인용하고 이거 X 해도 된다고 했지. 이걸 넘어서는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이 청구금 금액에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일부 인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확인 소송은 소유권 확인 같은 경우 봐봐. 소유권 확인. 소유권 확인 청구를 했는데 내 소유권, 내 땅이다라고 냈는데
이면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뭔가 일부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잘 봐봐. 어떤 하나의 단위의 소유권 확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면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갔는데 아니다라고 기각 판결을 해주면 되는데, 다만 금전 청구와 뒤집힌 형태인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번 생각해 봐. 이행 소송을 뒤집어 놨어. 금전 청구에 대한 것을 뒤집어 놨어.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원을 청구한다. 뭐 이런 건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7천만 원쯤은 갚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1억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7천만 원쯤은 갚았어. 7천만 원 정도는 갚았고 해서 3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고는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1억 원 내놓으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는 원고가 1억 원 청구 소송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3천만 원 밖에 안 남았는지 7천만 원 갚았는지가 승부가 가려지겠지만, 거꾸로 채무자가 어떻게 먼저 치고 들어가냐면, 채무는 7천만 원 내가 갚았으니까 3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 원래는 1억 원이었지만 현재로서는 3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틀도 있을 수 있어. 잘 쓰이지는 않는데 있어. 지금 우리는 이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잘 쓰이지는 않아. 지금까지 3천만 원을 총 1억 원인데 지금 7천만 원을 갚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남은 건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아니다.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채무자가 내고 들어가. 확인 소송을 냈는데, 요거는 이행 소송의 금전적인 채무 부존재의 경우는 소유권 확인, 소유권,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없다, 부존재, 이런 거의 확인, 적극적 또는 소극적 확인, 그 중에 이제 부존재, 소극적이고 금전적인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존재의 소극적 확인 청구는 이행소송에 뒤집어 놓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그냥 실제는 많이 나오는 소송 형태는 아닌데 3천만 원을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법원의 심증 결과 두 가지를 예를 들게,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6천만 원 정도라면 얼마야? 7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를 6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아니 6천만 원만 갚았다라고 판단하면 4천만 원 정도만 남았다. 또는 8천만 원 정도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천만 원만 남았다. 두 가지 타입인데, 자, 3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을 갚아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거냐, 판결할 거냐. 잘 생각해봐. 7천만 원 정도는 갚아서 3천만 원은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법원이 한 8천만 원 정도 갚아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심증이 든다. 그러면 그 심증대로 판결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떻게 돼? 응? 원고 입장에서 2천만 원만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정도로 인정된다면 원고 청구는 지금 3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좋은 거네. 거꾸로 그럼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4천만 원. 그래서 그 상황을 봐. 지금 어디 하냐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여기 얘는 5천만 원 갖고 4천만 원을 변제하였는 바, 다시 여기선 1억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7천만 원 변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천만 원을 갚았다. 4천만 원을 변제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법원이 채무가 1,500만 원이라는 심증을 얻을 때, 1,500만 원 이라는 심증을 얻을 때는 해줘도 된다. 해줘도 된다. 1,500만 원 이라는 심증. 그것을 묻는 거야. 그래서 원고의 의사로서는
1,000만 원이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데 1,500만 원이면 기각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이 분쟁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원고 입장에서 밀렸잖아. 그치? 1,500만 원이 존재한다면 이거 교과서적인 사례에서 밀렸지만 기각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채권 채무액을 1,500만 원을 확정해 주는 것을 원고는 그다지 수용함에 있어서 받아들일 거다. 처분권자 의뢰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 500만 원이 채무액이다라고 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거든. 지금 1,000만 원 정도만을 이제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500만 원만 갚아도 된다면 이건 처분권자 의뢰이다라는 거지. 그지? 좋아지잖아. 좋아지면 안 된다니까? 좋아지면. 나빠지는 건 괜찮은 거지. 자꾸 그거 헷갈리는데 봐봐. 좋아지는 게 안 되는 거야. 응? 그제? 좋아지는 게. 그러면 자기는 1,000만 원을 넘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4,000만 원 갚았으니까 한 1,000만 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 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500만 원 좀 뒤로 후퇴한 거지. 그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500만 원 남았다라는 판단하는 것은 좋아지는 거잖아. 500만 원 벌잖아. 원고가 더 벌잖아. 원고는 스스로 1,000만 원쯤은 잡고 있는데, 그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교과서 그걸 이해시켰으니까 여기 와서 다시 물어볼게. 1억 원에서 7천만 원 갚아서 3천만 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 남았다는 심정이 드는 거와 4천만 원 남았다고 드는 심정에 대해서 해봐. 똑같은 문제니까 뭐. 응? 자기가 3천만 원 정도는 잡았어. 근데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분권자의 의뢰지. 4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원래는 3천만 원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4천만 원만으로 존재한다면 원고 청구의 요청대로만 하려면 기각시켜야 돼. 그렇지만 약간 후퇴시킨 것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금액 청구에서 어떤 느낌이야? 그거 조금 후퇴된 느낌이지. 그치? 1,000만 원쯤. 그러니까 처분권자에 의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어? 돼? 안 돼? 3천 남았다고 응? 그치. 그건 처분권이 의뢰니까 안 되니까 그냥 좋게는 못 해주니까 3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일부 인용을 할 수 있고 그 박스에는 그렇게 설명해놨고 청구자 의뢰가 아니니까 133회에 가면 500만 원 정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500만 원으로까지 내려가지고 좋게 해주는 식의 확인을 해주는 것은 처분권자의 의뢰다. 이해되겠어? 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이건 드문 케이스인데 교과서에서 다 설명을 해. 어떤 교과서든지. 실제는 그게 빈번한 소송 형태는 아닌데. 왜냐면 처분권주의 이론 때문에 다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4의 2-52 보면 처분권주의가 소송 개시 단계, 그다음에 심판의 범위와 대상에서 지금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하던 얘기야. 소치하라든지 청구의 포기 일락이라든지 화해 등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게 처분권주의에 따른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되는 그 태양이 소치하, 청구 포기 일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그 설명이고 그건 나중에 소송 종료에서 다시 별도로 판결에 앞서서 소송 종료의 큰 카테고리에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라는 카테고리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분권주의 설명하면서 소제기 단계,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뭐 이런 소제기.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라는 데서 지금 주로 실제 사례에서 등장하는 그런 거를 몇 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은 일단 그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있으면. 여러분 이 항변, 동시에 항변 같은 경우 그 자꾸 헷갈려하지만 항변은 그냥 항변한 거야. 항변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 더 알아도 원고가 상속인한테
채권자 입장에서 니네 아버지 채무 1억 원 내라고 했더니 얘가 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7천만 원 한도에서 한정승인했다. 여러분이 한정승인이라는 친족법 개념 배워요? 상속은 포기하면 자기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떠맡지 않고 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재산 물려받는 한도에서만 내가 채무도 갚겠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 하는 게 한정승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내가 한정승인했다. 한정승인했다라고 방어를 펼치면 법원이 그게 맞다면, 한정승인한 게 맞다면, 한정승인을 했다는 건 뭐야? 내가 재산 물려받는 한도에서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갚아도 된다 라고 판결이 내려져. 그것도 느낌은 어떤 거야? 일부 줄어든 느낌이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단순 이행 청구했을 때 상환 이행 판결 하듯이 풀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한정 승인에 대한 항변이 있으니까,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만큼만 채무를 부담하니까 그 한도에서 물어주면 된다라는 그 판결도 일부 인용적인 내용의 판결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 교과서에는 없는데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항변하고 이런 동시이행 항변 같은 거는 이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컨대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 동시이행 항변 이런 게 하면 이 청구를 갚았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된다. 상계 안 갚아도 된다. 소멸시키는 거잖아. 이건 소멸시키는 항변이라고 하잖아. 민법에서 다 배우는 거야. 그건 소멸시키는 항변인데, 저지시키는 항변, 저지시키는 거, 이런 거 동시이행 항변 같은 거는 저지시키는 거잖아. 소멸시키는 건 아니지. 그 자체로 저지시키는 거니까. 소멸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변제항변 이런 게 맞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겠지. 그대로 그만큼 없어지니까. 근데 저지하는 건 뭐야? 없애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버티고만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각되는 거지. 동시이행 항변이 나오면 그게 맞다면 기각되는 거지. 근데 그걸 기각시키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쪽이 뭐라고 하냐면 반소로서 그것을 청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동시이행 항변 한 것만으로는 이게 딱 버티고 막아놨는데, 이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항변의 내용으로서 받을 거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항변을 했기 때문에, 변론주의에서 이렇게 만약 항변을 했다면 이제 상환으로 줄 거 주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그게 처분권자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항변하고 어떤 항변의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그 동시이행 항변 자체는 이제 저지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것대로 한다면 그래서 기각이 돼야 되는데 아예 상환으로 해서 이행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 지금 처분권주의 마지막까지 나갔어요. 처분권주의. 질문. 그래서 항변에는 잘 봐봐. 소송법에서도 나오는데 옆번호 7-21 봐봐. 옆번호 7-21 보면 권리 장애 항변해가지고 통장 허위 표시 같은 건 무효. 그 자체가 장애가 발생하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이게 통장 허위 표시다, 불공정 행위다, 무효가 되는 거지 그게. 그제? 그다음에 마지막 권리 소멸 항변은 뭐야? 변제했다, 면제됐다, 상계됐다면 그게 소멸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 소멸 항변. 그다음에 동시에 항변 같은 경우는 뭐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권리를 저지하는 항변이다. 그 항변에 세 가지 분류 써놨잖아. 그지? 계약에서 흐름에 따라서 어떤 항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밑에 그림 같은 거 도해해놨잖아. 한번 쓱 이해해봐. 항변 이해하겠어?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으로 하지 않고, 항변의 경우는 뭐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물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근데 자기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매매 대금을 채 안 받았다고 치는 거야, 매도인은.
그러니까 매매대금 받기 전까지 못 주겠다라는 동시이행 항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판결문이 어떻게 돼?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얼마 남은 거든 하여튼 채 안 치러진 것을 받으면서 원고한테 그 매매 목적물 넘겨줘라, 이런 판결이 상환이행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아예 자기가 매매대금을 받는 자기 나름의 판결을 받고 싶으면 별도 소송이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처음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반소로 자기가 매매대금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급 청구를 자기 나름대로 이행소송을 들어가면 돼. 그걸 반소로 들어가든 따로 별소로 들어가든. 원고의 청구는 이 매매 목적물 나한테 왜 안 주냐라는 청구였는데, 여기다가 그냥 빡치게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고, 항변에 그치는 경우는 자기는 간접적으로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라라는 게 판결에 나오지만, 자기 의미에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돈 받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판결은 아니란 말이지. 상환이행 판결은. 그거는 동시이행 항변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주체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으로 내야 돼, 자기는. 항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매 대금조의 1억 원을 달라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반소든 별도의 이행 소송이든 내면 돼. 소송으로 내는 거와 항변의 개념 알겠어? 차이? 되겠어? 질문. 질문. 됐어?